연희야, 연희야, 내가 왔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던 통영의 겨울밤, 장례식장 복도에 낮고 굵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에 살아있는 전설,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는 KS그룹의 회장이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 고급 코트 소매를 꽉 쥔 두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강석주는 이마를 바닥에 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35년 만에야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도대체 재벌 회장은 왜 여자의 영정 앞에서 무너진 걸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을이 다 저물어가던 어느 날 강석주의 집무실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은 통영 민박 -2 여사.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지우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딱 두 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이 여사입니다. 연희 씨가 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 싶어서요. 강석주는 스마트폰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오후 햇빛을 받아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박종배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국회 간담회 일정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회장의 뒷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깨가 이상했습니다. 언제나 반듯하던 그 어깨가 누군가 짓누르기라도 하듯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박 실장,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통영 가는 차 준비해. 박종배는 잠깐 멈췄습니다. 통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일 국회 간담회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통영이라니. 지금 말씀이십니까? 지금. 강석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박종배는 순간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KS그룹 전용 차량이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박종배는 조수석에서 간담회 취소 연락을 돌리느라 연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유라도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됐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박종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사람 곁에 있었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무너뜨리는 무언가 하나씩은 있는 법이니까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통영 시내로 접어들자 강석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35년 전 기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강석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 주머니엔 늘 고시 육법전서 한 권과 버스비만 있었습니다. 서울고시원 방값을 감당 못해 잠깐 내려온 통영에서 항구 근처 이 여산의 민박집을 구했습니다. 하루 숙박비 5,000원. 밥은 별도. 그런데 민박집 주방을 들어서던 첫날 그는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이쿠. 솥뚜껑을 들고 서 있던 여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까만 눈, 볕에 약간 탄 뺨, 볼에 한 점 있는 점. 괜찮으세요? 강석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시 공부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전 외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김연희였습니다. 이 여사의 조카딸로
민박집 밥상 차리는 일을 도와주러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웃을 때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석주는 아침 공부를 마치면 슬금슬금 주방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연희가 끓여주는 멸치 국물 냄새가 곧이 공부의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연희가 항구 쪽으로 심부름을 가는 날이면 강석주는 법전을 가방에 구겨 넣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해의 바람이 거셌고 연희의 머리카락이 제 마음대로 날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방파제 끝에 나란히 앉아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시험 붙으면 어쩔 거예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서울 올라가야지. 발령 나면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강석주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눈은 연희의 옆 얼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올 수 있어요? 와야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에 두 사람은 꽤 많은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그 겨울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이듬해 봄 강석주는 연락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고시 동기 선배로부터였습니다. 정직에 연결이 있는 집안의 딸과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석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 하나 없이는 합격해도 발령 한번 제대로 받기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통영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더 쉬웠습니다. 통영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직접 끝내는 말을 입에 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통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희에게 편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의 맞선을 받고 이듬해에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행정고시 대신 사업길로 방향을 틀었고 IT 벤처붐을 타고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강석주는 10년 안에 업계 1위가 됐고 20년 안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결혼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15년 만에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깊은 밤에 남해의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을 때면 석주는 법전 사이에 끼워뒀던 방파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도만 있었습니다. 그날 연희의 옆 얼굴을 찍으려다가 타이밍을 놓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차가 통영 시내에 완전히 진입했을 때 강석주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갖다 댔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물 위에 떨렸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강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코트깃이 펄럭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국화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접수대 옆에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흑백, 잔잔한 미소. 강석주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35년 세월을 건너왔는데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늘어진 눈과 살짝 내려간 볼살, 그래도 그 볼의 점 하나는 그대로였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강석주는 한 발 한 발 영정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박종배가 뒤에서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연희야. 목이 잠겼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장례식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빠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촛불만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강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크고 반듯한 어깨가 50년 넘게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종배는 뒷걸음질 쳐서 입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자신이 있어선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외투를 여미며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밤 통영의 바람이 서러웠습니다. 강석주는 그날 밤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처 모텔을 잡으라는 박종배의 권유도 손짓 하나로 잘랐습니다. 영정 앞 낮은 의자에 앉아 밤새 촛불이 꺼졌다 켜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여사가 새벽 일찍 들어오다가 의자에 앉은 강석주를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나 회장님. 백발이 성성한 이 여사는 주름진 얼굴로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문자 받았습니다. 그게 오래된 번호인데 받아보셨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장례식장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끝까지 원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강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있어요. 연희 딸. 미소라고. 강석주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딸이요? 혼자 키웠어요. 끝까지.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 애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이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횟집해요. 지금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나도 내색을 안 해요. 연이 판박이로 생겼어요. 그 눈이랑 그 볼의 점이랑. 강석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볼의 점, 연이 판박이. 그 두 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여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석주는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연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잔잔하게 아무 말 없이 나한테 화가 안 났냐?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 여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연희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러나 연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석주는 두 손을 모아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다시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래오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아침 바다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35년 전과 똑같은 통영의 파도 소리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석주는 박종배에게 서울 복귀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점퍼 하나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수트 위에 걸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통영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종배는 뒤에서 세 걸음 떨어져 따라가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30조 그룹 회장이 어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와 아침 해풍이 뒤섞인 시끄럽고 비릿한 골목을. 회장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조용히 해.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어젯밤 말해준 방향대로였습니다. 시장 귀퉁이, 파란 천막 아래, 간판도 변변치 않은 횟집. 강석주는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파란 방수 천막 아래 작은 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이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수조에는 광어와 우럭이 힘없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좌판 한쪽에는 전날 팔다 남은 멍게와 해삼이 소쿠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방수 앞치마를 두른 채 목에는 낡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고무줄로 질끈 묶었고 손에는 솔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조 옆 바닥을 박박 닦는 중이었습니다. 강석주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옆 얼굴, 그 머리카락의 결, 그 손목의 각도가 강석주는 모자 챙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조물을 한 바가지 떠서 바닥에 끼얹으며 잠깐 허리를 펴는 순간이었습니다. 까만 눈, 볕에 탄 뺨, 볼에 한 점. 강석주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연이었습니다. 35년 시간을 지워버리면 35년 전 통영 민박집 주방에 서 있던 그 연희가 거기 있었습니다.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미소는 허리를 편 채 잠깐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에서 부서졌습니다. 짧게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어시장 경매는 새벽에 끝났고 점심 손님을 받으려면 수조 청소부터 마쳐야 했습니다. 미소 씨, 옆집 갈치 들어왔다는데 좀 얻어와요. 다른 쪽 가게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잠깐만요. 미소는 걸레를 소쿠리에 걸쳐두고 장화 발소리를 내며 옆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석주는 그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박종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분이 그 따님이십니까? 그제야 강석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박종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쪽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그냥 있었습니다. 아침 시장의 소음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생선 장수들의 고함 소리, 아줌마들이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 손수레 끄는 소리. 그 소란 속에서 강석주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35살이라고 이 여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희가 혼자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강석주는 서울에서 맞선을 본 다음이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배가 싸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강석주는 멀찍이 좌판 하나를 빌려 앉은 척하며 미소의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박종배는 근처 분식집에서 어묵꼬치를 들고 서서 뭔가를 하는 척했습니다. 모양새가 영 어색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저마다 바빠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손님 받고 회 뜨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또 수조 확인하고 점심 장사가 절정일 때는 혼자서 4-5팀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앉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걸 강석주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손님이 잠깐 뜸한 사이 선반 위 생수병을 들고 서서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석주는 그 모습을 보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기가 KS그룹 계열사에 복지 담당 이사를 따로 두고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직원 점심시간 보장 제도를 직접 만든 사람이 자기 딸일지도 모르는 연희 딸이 점심도 굶으며 일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가 막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미소가 겨우 앞치마를 풀 때쯤 골목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등산복에 금목걸이를 한 중년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 여자 둘이 따라왔습니다. 화려한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가 천박했습니다.
남자는 미소의 횟집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야, 미소야. 나왔다. 미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뭘 그렇게 봐? 조카가 삼촌 오는 게 반갑지도 않냐? 고강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연희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피라고 하기도 민망한 먼 친척이었지만 연희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돈 냄새를 쫓아다니던 인간이었습니다. 뒤따라온 여자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눈치도 없이 앉았습니다. 뭐 마실 거 줘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식혜 캔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용건이 뭔지나 먼저 말씀해요. 고강철은 캔을 받아들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느긋하게. 아이고, 요것 봐라. 네 어머니 죽고 나서 사람이 많이 변했네. 전세 얘기해야지. 집 전세 언제까지 연장할 거냐? 그 돈 있잖아. 연희가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맡겨놨다던 거. 강석주는 골목 저편에서 그 대화가 들렸습니다. 귀가 곤두섰습니다. 박종배도 어묵꼬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소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건 엄마가 제 앞으로 해둔 전세금이에요. 야야,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연희가 나한테 맡겨달라고 한 거잖아. 나한테 맡겼으면 내 돈이지. 그게 네 돈이야? 작은아버지. 미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명의는 제 거예요. 야, 이 가시나야. 고강철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났습니다. 변호사? 야, 네가 뭘 믿고 변호사야? 네 엄마가 죽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장례 비용 내가 다 냈어. 그거 다 갚아야 하는 거 알지? 장례비는 이미 드렸잖아요. 그게 전부야? 관리해준 비용은? 오가며 챙겨준 건?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아? 뒤에 따라온 여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예, 말을 좀 곱게 해. 큰 소리 낸다고 해결되냐? 그냥 통장 정리 좀 같이 하자는 거잖아. 미소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통장은 제 거예요. 그러자 고강철이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카운터 서랍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딨어, 통장? 네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해둔 거 어딨냐고. 그러지 마세요. 미소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고강철이 미소의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미소가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낡은 수건이 목에서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석주는 그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박종배가 강석주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석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소는 비틀거리면서도 카운터 앞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가라고? 야, 이년아. 고강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 가게 사람들이 슬슬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주워온 자식이라는 거 알아? 연희가 어디서 어떻게 낳은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 애비도 없는 년이. 그냥 고분고분하게 통장 내놓고 조용히 살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골목 저편에서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배가 더 이상 강석주의 팔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아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석주는 점퍼 주머니에 찌르고 있던 두 손을 빼며 걸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천천히. 걸음이 느린 것 같은데 순식간에 좁은 가게 앞까지 들어섰습니다. 고강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누구야? 강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한번 봤습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버티고 서 있는 미소를. 볼의 점, 연희 판박이.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석주는 고강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고강철이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점퍼의 모자, 시장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이 영감이.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 가족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가족이야. 당신은 뭔데? 강석주는 잠깐 미소를 받다가 다시 고강철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게 가족이라고요. 뭐, 지금 어깨를 미셨잖습니까? 고강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튀어나와서. 당신 여기 관계자야? 아니면 뭐야? 강석주는 모자 챙을 약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강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늘한 눈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사회를 장악하고 경쟁자들을 가만히 앉아서 제압해온 눈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입니다. 짧고 담담했습니다. 고강철은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살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단골이면 옆에서 구경이나 해. 남의 집안일에 노인네가 왜 끼어. 나가주시겠습니까? 뭐? 3번은 안 말합니다. 고강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뒤에 있던 여자 하나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그냥 가자. 오늘은 그냥 가. 야, 나봐. 오빠, 그냥 가자니까. 나중에 다시 오면 되잖아. 고강철은 강석주를 노려봤습니다. 강석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강철이 결국 혀를 찼습니다. 에이씨, 두고 봐. 미소야, 이년아, 다음에 또 온다. 각오해.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강철 일행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경하던 옆가게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소는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주워서 목에 두르며 강석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셨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고 미소는 무너질 뻔한 카운터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연희도 저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미 그대로 내려온 딸이었습니다. 자주 저러십니까? 그냥 가끔 오는 아는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는 분이라는 말이 가슴을 긁었습니다. 아는 분. 저 인간이 고작 아는 분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강석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조 옆에 놓인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코팅이 벗겨진 종이 메뉴판이었습니다. 모둠에 한 상 주세요. 미소가 잠깐 그를 봤습니다. 손님 혼자 드시게요? 네.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강석주는 수조 앞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로 골목 밖에서 박종배가 가게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말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가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마 위에서 솜씨 좋게 칼질을 했습니다. 물기를 털고 접시에 담고 야채를 곁들였습니다. 강석주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생선을 매일 다루는 손이었습니다. 35살 여자의 손이 그렇게 낡아 있었습니다. 뒷목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상을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서서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낮은 파도 소리가 골목 안까지 들렸습니다.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강석주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긴 회를 내려다보다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차려준 첫 밥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주는 통영 항구 근처 작은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배가 노트북을 펼쳐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본사 내부망이 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울에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이사회 건이랑 내일 기자간담회. 다 뒤로 미뤄. 얼마나요? 당분간. 박종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석주는 창가에 서서 항구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면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후에 봤던 미소의 손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거친 손, 회 뜨는 손, 35살 여자의 손. 한참 만에 강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 예. 유전자 검사. 박종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강미소 씨 맞지?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야 할 것 같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종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본인 동의 없이는 방법 찾아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박종배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강석주 명의가 아닌 계열사 직원 명의로 쓴 을에서 수도권에 있는 법의학 전문 유전자 검사기관에 연락, 시료 확보 방법 검토까지 20년간 강석주 곁에서 온갖 일을 처리해온 박종배였지만 이번 건은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문제는 미소 쪽 시료였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혈액 채취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종배는 강석주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횟집에 다시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미소 씨가 쓰던 물컵이나 수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액 시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강석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종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쪽 시료는 혈액 한 방울이면 됩니다.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결과까지는 보통 열흘에서 보름입니다. 빠른 처리로 의뢰하면 일주일도 가능합니다. 강석주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강석주는 그날도 모자를 눌러쓰고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미소의 가게는 오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조에 물을 갈고 있는 미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아보지 않고도 인기척을 느낀 미소가 말했습니다. 어제 그 단골 손님입니다. 미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알아보는 눈빛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오늘도 모둠에 됩니까? 되죠. 강석주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소는 수조 청소를 마무리하고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강석주는 일부러 천천히 먹으며 기회를 봤습니다. 미소가 먹던 물컵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입술이 닿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침이 묻은 컵을 증거물로 쓴다는 게 어딘가 처참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눈이 믿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연희의 딸인지. 식사가 끝났습니다. 강석주는 자리를 일어나며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일은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미소는 잠깐 굳었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가끔 있는 일이라서. 가끔 있는 일. 강석주는 그 말이 물처럼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미소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배는 강석주가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조용히 옆에 붙었습니다. 강석주는 모자 챙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컵 확보했어? 예. 박종배는 가게 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지나갔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시료는 그날 오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강석주는 통영에 남았습니다. 이유를 스스로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도시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도시를 떠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여기를 떠나버리면 35년 전처럼 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시장에 내려갔습니다. 하루는 모두매를 먹었습니다. 하루는 멍게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하루는 그냥 앉아서 매운탕을 주문했습니다. 미소는 매번 담담하게 상을 차려줬습니다. 신기하게 자꾸 오는 영감이다 싶었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강석주는 미소의 하루 패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갔습니다. 6시에 돌아와 수조를 청소했습니다. 11시에 점심 장사를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마감했습니다. 잠깐 쉬는 척하다가 저녁 5시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9시에 닫고 정리가 끝나면 10시가 넘었습니다. 하루 16시간. 혼자서. 강석주는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여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알바 하나 뒀는데 작년에 그만뒀어요. 돈이 빠듯하니까요. 요즘은 혼자예요. 강석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겨울비였습니다. 차고 짰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종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강석주는 전화를 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해. 박종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부녀관계 일치 확률 99.9998%입니다. 방안의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강석주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회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석주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99.9998% 숫자가 눈앞에 떠다녔습니다. 틀림없는 딸이었습니다. 연희가 낳고 연희가 혼자 키운 틀림없는 자기 딸이었습니다. 강석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통영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35살 미소를 혼자 키워온 세월이 화면처럼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미혼모라는 손가락질, 아버지 없는 아이, 시장 귀퉁이 횟집, 새벽 4시 경매장, 16시간 하루, 낡은 수건,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통영을 사라진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강석주는 창문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에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들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낮게, 더 처절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이 말을 유리에 붙인 채로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러다가 크게,
62세 남자가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리웠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빌 곳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이미 없었습니다. 답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주는 눈이 부은 채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62년을 살았지만 이 얼굴이 자기 얼굴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종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박종배는 강석주의 얼굴을 보고 눈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박종배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강석주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미소 씨 다른 신상은 확인됐습니까? 예. 강미소 35세. 모친고 김연희. 부칠랑 공란. 현재 주소 통영 시내 소재 전세 빌라 거주.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은 모친명의 통장에서 지급. 해당 통장은 현재 친척 분쟁 중. 강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칠랑 공란. 35년 동안 공란이었습니다. 가게 건물은 임대입니다. 건물주가 인근 지역 개인 소유주인데 최근 매각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소 씨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는 눈을 떴습니다. 건물 정보 더 뽑아봐. 예. 그리고 그 고강철이라는 인간, 신용조회랑 법적 전과 정보도 알겠습니다. 박종배는 수첩에 적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소 씨에게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강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통영 아침 바다가 보였습니다.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파도 하나 없이 아직은 몰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박종배는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회장님, 응? 미소 씨, 어제 장사 마감하고 수조 청소하다가 발을 삐긋했습니다. 지나다가 봤는데 잠깐 절뚝거리다가 그냥 일 계속 하더라고요. 강석주는 탁자 위에 올려놓은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알아. 본인도 못 봤을 겁니다. 손님들도요. 그냥 묵묵히 계속 일했으니까요. 박종배는 그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석주는 탁자 위 결과지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었습니다. 35년의 무게였습니다. 연희가 혼자 견뎌온 35년. 미소가 혼자 자라온 35년. 그 무게가 종이 한 장에 압축돼 있었습니다. 강석주는 봉투를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주는 처음으로 시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미소의 가게가 열려있는 시간이었지만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눈을 방 안에서 결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와 기술적인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맨 아래에 굵게 박힌 문장 하나. 부녀 관계가 확인됩니다. 강석주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눈물이 결과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5년 전 통영 방파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잔잔하게. 강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야. 낮게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파도 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낮고 일정하게. 멈추지 않고. 강석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통영의 밤이었습니다. 35년 전과 같은 바다가 있는 통영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주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결과지는 이미 봉투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박종배가 가져온 서류 한 묶음이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의 가게가 들어선 건물 관련 서류였습니다. 강석주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통영에 사는 개인이었습니다. 나이 70대. 자녀들이 서울에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며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 박종배의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소의 가게가 들어선 자리는 건물 1층 2칸이었습니다. 월세는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강석주는 메모한 줄에 눈이 멈췄습니다. 건물주, 내년 초 매각 예정. 새 건물주에 따라 임차인 변동 가능성 있음. 강석주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한 귀퉁이에 짧게 적었습니다. 매입. 박종배는 그 메모를 보고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건물 통째로 말씀이십니까? 응. 회장님 명의로 하시면 나중에. 계열사 명의로 해. 조용하게. 박종배는 수첩에 받아 적으며 말했습니다. 매입 후 미소 씨 임대료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세의 절반으로 내려. 이유를 물으면 건물 관리 협조 조건이라고 해. 박종배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미소 씨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강석주는 서류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내려갈 거야. 박종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미소는 경매에서 가져온 광어 2마리를 수조에 넣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광어 상태가 좋았습니다. 눈이 맑고 아가미 색이 선명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기척이 들리자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미소가 돌아봤습니다. 모자 눌러 쓴 영감이었습니다. 이제 낯이 익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이르시네요. 오다 보니 일찍 왔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면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요, 앉으세요. 금방 돼요. 강석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소가 손을 씻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강석주는 그 등을 봤습니다. 방수 앞치마, 목에 낡은 수건, 질끈 묶은 머리. 어젯밤 결과지를 펼쳐보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는 시선을 수조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광어 좋아 보이는데요. 미소가 칼질을 하며 짧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경매에서 잘 건진 거예요. 이런 날은 기분이 좋아요. 경매를 직접 가십니까? 네. 새벽마다요. 혼자요? 네.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대단할 것도 없다는 투였습니다. 강석주는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많을 때는 20팀, 적을 때는 10팀도 안 될 때 있어요. 혼자 다 하시는 겁니까? 미소가 잠깐 손을 멈추고 강석주 쪽을 봤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많아 보여서. 미소는 다시 칼질을 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강석주는 그 말을 받아 어디에도 두지 못했습니다. 회가 나왔습니다. 강석주는 먹는 척하며 생각했습니다. 건물 매입은 이미 지시했습니다. 임대료는 절반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소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매출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했습니다. 강석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습니까? 네. 저 이쪽으로 출장이 좀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1~2번은 올 것 같아요.
미소는 설거지통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올 때마다 여기 들르고 싶은데 사람들 데려올 때도 있어도 됩니까? 한 번에 10명, 20명씩. 미소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이죠.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할게요. 연락처 알려주시겠습니까? 미소는 잠깐 생각하다가 카운터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명함이었습니다.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미소 횟집, 통영 어시장 내. 강석주는 그 명함을 받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위에 넣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오전 11시 미소가 점심 준비를 막 마쳤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김미소 횟집이죠?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KS 물산 쪽 직원인데요. 저희 팀이 오늘 통영 출장 나왔거든요. 15명인데 점심 될까요? 모둠회에 매운탕이랑 다 되죠? 미소는 잠깐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15명이면 테이블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밖에 파라솔 테이블을 더 꺼내면 됐습니다. 됩니다. 1시간 뒤면 어떠세요? 딱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소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어 3마리를 추가로 수조에서 꺼냈습니다. 매운탕용 생선도 손질했습니다. 밑반찬을 더 꺼냈습니다. 12시 정각, 정장 차림 남자들이 우르르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미소는 그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얼굴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매출이 평소 이틀치였습니다. 미소는 빈 테이블을 치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뜻밖의 하루였습니다. 누군가 자기 가게 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12명이었습니다. 해양 관련 업체 직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25명이었습니다. 수산업 관련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미소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는 날은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손을 빌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와줬습니다. 야, 미소 씨, 요즘 가게 잘 된다며. 입소문 났나 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소는 솔직했습니다. 어디서 이 손님들이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자 눌러 쓴 영감이 또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던가요? 강석주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미소가 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단체 손님이 자꾸 들어와서요. 덕분에 바빠졌어요. 잘 됐네요. 혹시 손님이 어딘가에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강석주는 잠깐 미소를 받다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은 데는 알려줘야지요. 미소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강석주는 담담하게 회를 집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쓸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박종배가 조용히 처리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통영 어시장 상인회였습니다. 상인회는 해마다 연말이면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회비를 걷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영세한 상인들이 모인 곳이라 해마다 예산이 빠듯했습니다. 냉동시설 교체도 간판 정비도 수년째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박종배는 계열사 소속 익명 기부 형식으로 상인회 통장에 거액을 넣었습니다. 상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부자는 익명을 고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붙였습니다. 시장 내 소규모 개인 상인들의 시설 및 환경 개선에 우선 사용할 것. 상인회는 즉각 회의를 열었습니다. 냉동시설부터 손댔습니다. 미소의 가게 바로 옆 공동 냉동 창고 문이 오랫동안 덜컹거렸는데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수조 공용 배수로도 뚫렸습니다. 골목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가 새 것으로 깔렸습니다. 미소는 새 매트를 밟으며 상인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상인회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 나도. 어디서 익명 기부가 들어왔어. 큰돈이야. 미소 씨 같은 청년 상인들 환경 개선하라고 조건도 달렸어. 복 받을 사람이 있긴 있나 봐. 미소는 새 매트를 발로 한번 꾹 눌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체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 것,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내려준 것, 이제 시장 환경까지 좋아진 것,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소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주는 항구 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배가 옆에 섰습니다. 상인회 처리됐습니다. 미소가 눈치챘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석주는 바다를 봤습니다. 통영의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건물 매입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임대료 조정은 매입 완료 후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예. 강석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짜고 비릿했습니다. 35년 전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박 실장. 예. 미소가 오늘 웃었어. 박종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봤어. 쓸쓸하지 않은 얼굴로. 그냥 웃는 얼굴. 강석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연희가 웃을 때도 저랬거든.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박종배는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통영의 저녁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며칠 뒤 건물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계열사명의 새 건물주 측에서 임차인 전체에게 공문이 돌아갔습니다. 관리 방침 변경으로 임대료를 현행 대비 50% 인하합니다. 이는 건물 관리 협조 조건에 따른 것이며 계약 기간 내 변동 없이 보장됩니다. 미소는 그 공문을 3번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팔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절반으로 내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임대료를 왜 갑자기 내려요? 아주머니도 눈이 컸습니다. 나도 받았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닌데. 미소는 공문을 손에 들고 골목 입구 쪽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계속 들었습니다. 단체 손님, 임대료, 상인의 기부, 전부 최근 한 달 사이였습니다. 미소는 그날 오후 모자 눌러 쓴 영감이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서울 쪽이세요? 강석주는 물을 마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요. 뭔가 여러 가지가 최근에 좋아져서 혹시 관련이 있으신가 해서요. 강석주는 물컵을 내려놓고 잠깐 미소를 봤습니다. 볼에 점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점이었습니다. 좋아진 게 있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미소는 잠깐 그 말을 곱씹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대고 하는 감사인지 몰랐지만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강석주는 회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잘해주시는 게 감사입니다. 미소는 돌아서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강석주는 다시 봤습니다. 눈가가 살짝 접히는 웃음이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연희의 웃음이었습니다. 강석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얼른 눈을 뜨지 않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석주는 박종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단체 예약 2배로 늘려. 예. 주변에 협력사들 통영 워크숍 잡는 거 도와줘. 미소가게로. 알겠습니다. 강석주는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새벽 경매 가는 거 위험하지 않게 시장 내 안전조명 설치건도 상인회 통해서 처리해봐. 박종배는 수첩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응. 미소씨 모르는 사이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보면 장화 끌며 다니는 발걸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강석주는 그 말을 듣고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바다를 봤습니다. 딸이 모르는 아버지가 딸이 모르는 사이 딸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통영의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일정하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습니다. 미소는 아침 경매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에 낡은 수건을 고쳐 맸습니다. 수산물 상자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골목을 올라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소 맞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이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강철 옆에 따라다니던 여자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오늘 잠깐 보자고. 통장 문제 정리하게. 저드릴 말씀 없어요. 야, 미소씨. 법적으로 해결하면 너만 손해야.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지 알아?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미소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술의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수조에 물을 갈고 있는데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강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자 2을 더 데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눈빛이 거칠었습니다. 미소는 호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야, 그냥 얘기 좀 하자고.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고강철이 들어서며 의자를 발로 끌어당겼습니다. 뒤따라온 남자들이 가게 양쪽에 섰습니다. 출구를 막는 자리였습니다. 미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작은아버지, 통장 오늘 정리하자.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싫어요. 고강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몇 번을 참았는지 알아? 네 어미가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았냐? 챙겨준 거 없잖아요. 뭐? 엄마 장례 때 오셔서 밥 드시고 조문객들한테 인사한 거. 그게 챙긴 거예요? 고강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이 가시나가. 그가 카운터 안쪽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미소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고강철이 미소의 어깨를 2 손으로 확 밀쳤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습니다. 미소는 뒤로 나가떨어지며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미소씨. 옆가게 아주머니가 골목 쪽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강철은 미소가 쓰러지는 걸 보고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따라온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가자. 세 사람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소 씨, 괜찮아요? 미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초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골목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강석주는 박종배와 함께 시장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박종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내 안전조명 설치건을 협의하던 상인회 직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기요, 미소씨 가게에서 방금 사고가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 쓰러졌다고요. 아는 분이세요? 박종배는 전화를 들은 채로 강석주를 봤습니다. 강석주는 이미 걸음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셋이 미소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가게 바닥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석주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대신 바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고강철이라는 인간이 밀쳤어요. 머리를 선반에 부딪혔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강석주는 미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관자놀이 쪽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미소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소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직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손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강석주는 박종배를 봤습니다. 박종배는 이미 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헬기 부릅니다. 빨리. 박종배가 빠른 말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헬기라는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강석주는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생선을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병원 갑니다. 괜찮습니다. 미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그 시각 박종배의 전화가 한 통씩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KS그룹 비서실, 법무팀, 고문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소재 VIP 전문병원 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엔 거의 쓰지 않는 번호 하나, 정계 쪽 오래된 인맥이었습니다. 박종배는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고강철이라는 사람입니다. 통영거주. 오늘 오전 중상에 행위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또 걸었습니다. 이번엔 탐정사무소였습니다. 고강철 주변 자금 흐름이랑 전과 채무관계 전부 뽑아주세요. 오늘 중으로 KS그룹 전용 헬기가 통영 시내 인근 공터에 내려앉은 건 30분 뒤였습니다. 미소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골목 입구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석주는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박종배가 탑승 전 잠깐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리하고 서울로 합류하겠습니다. 강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 문이 닫혔습니다. 서울 강남 VIP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뇌진탕이었습니다. 경미한 뇌진탕이었지만 충격 부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틀은 절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료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강석주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퍼를 아직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벗어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강석주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 보호자. 그 단어를 처음 써봤습니다. 의식은 있고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오늘 내일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틀 입원하시고 이후에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강석주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눈을 뜬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통영 바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를 벗은 영감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모자 없는 얼굴은 머리가 반백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의 남자가 그렇게 흔들리는 눈빛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울병원입니다. 서울이요? 헬기 타고 왔습니다. 미소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헬기. 손님이 데려온 거예요? 예. 왜요? 강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미소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관자놀이의 북이, 침대 위에 누운 작은 몸, 목이 조여왔습니다. 이 정도 일을 당하셨는데 통영병원으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미소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님, 그냥 단골 손님이 아니죠? 강석주는 눈을 내렸습니다. 건물, 임대료, 단체 손님, 상인회. 다 손님이 한 거죠? 강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그 침묵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를 아세요? 강석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말해야 했습니다. 말할 때가 됐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미소 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석주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씩 뱉었습니다. 저는 KS그룹 강석주입니다.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연희 씨를 알았습니다. 35년 전 통영에서.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강석주는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미소를 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몰래. 죄송합니다. 미소 씨가 제 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마디씩 꺼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긴 침묵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복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 발소리, 기계음. 미소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이불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강석주는 그 손을 봤습니다. 이불을 쥔 손이 하얗게 됐습니다. 미소 씨, 나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미소 씨, 제 말이. 나가주세요. 이번엔 더 낮았습니다. 강석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돌려 강석주를 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눈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강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키울 때,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장사할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내 허락도 없이 내 물컵으로 한 거잖아요. 강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미소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터져나오는 것을 억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35년 만에? 강석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가주세요. 회장님. 처음으로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강석주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연희가 남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래야 했습니다. 35년이 어떤 세월인지 강석주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벽이 차가웠습니다. 등이 차가웠습니다. 강석주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통영에서는 박종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 2명이 내려왔습니다. 고강철의 중상의 행위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넘어온 자료는 두꺼웠습니다. 차용금 미상환, 도박 채무, 과거 사기 전과 변호사가 박종배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종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가능한 모든 것 동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고강철은 그날 저녁 자기 집 앞에서 형사 2명을 마주쳤습니다. 금목걸이가 허겁지겁 흔들렸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강석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보호자분, 안에서 면회 원치 않으신다고 하네요. 강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종배가 서울로 올라와 합류했습니다. 복도에서 강석주를 보고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박종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영 처리됐습니다. 고소장 접수됐고 고강철 쪽 변호사가 이미 연락 왔습니다. 합의 요청입니다. 합의 없어. 예. 끝까지 가. 알겠습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이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주는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석주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복도에서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 통영의 바다가 가르쳐줬습니다. 강석주는 눈을 감고 복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강석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박종배가 가져다 준 담요가 무릎에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병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강석주는 담요를 개어 의자 옆에 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사흘 동안 면도를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됐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 속 62세 남자를 봤습니다. 30조 그룹의 회장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운 늙은 남자였습니다. 그 시각 병실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내내 그랬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석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연희 씨를 알았습니다. 35년 전 통영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미소 씨가 제 딸입니다. 뒤집으려 해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관자놀이의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머리가 울리는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침대 옆 사물함에 이 여사가 챙겨보낸 가방이 있었습니다. 박종배가 전달해줬습니다. 통영에서 급히 챙겼다고 했습니다.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쇼핑백 하나. 미소는 그 쇼핑백을 사흘 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가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연희가 미소한테 주라고 맡겨둔 거야. 때가 되면 주라고 했어. 미소는 쇼핑백을 끌어당겼습니다. 안에는 낡은 비닐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엄마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미소에게. 미소는 오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언제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가 낡은 걸 보면 꽤 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픈 걸 알았을 때부터 준비해 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2장이었습니다. 엄마 특유의 동글동글한 글씨였습니다. 미소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겠지. 먼저 가서 미안해.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우리 딸 더 보고 싶었는데,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쓸게. 내 아버지 얘기야. 미소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원망하지 마라. 엄마 말 잘 들어. 원망하지 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그때 우리 둘 다 너무 어리고 너무 가난했어. 엄마도 붙잡지 못한 거야. 붙잡을 용기가 없었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지. 엄마는 그 사람 미워한 적 없어. 진심이야. 오히려 고마웠어. 그 사람 덕분에 너를 얻었으니까. 미소야, 너는 엄마 전부였어.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할 때도 힘들다고 느낀 적 없었어. 내가 있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면 문 닫지 마라. 엄마 부탁이야. 화내도 되고 울어도 되는데 문은 닫지 마.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엄마는 평생 미안했어. 그게 엄마 가장 큰 짐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기회 한 번만 줘. 엄마 대신. 사랑해,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편지가 끝났습니다. 미소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엄마가 원망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너를 얻었으니까. 미소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글씨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동글동글한 글씨였습니다. 힘이 빠진 손으로 썼는지 글씨가 약간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자 한자 또렷했습니다. 미소는 오래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통영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경매장 냄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문 닫지 마라. 엄마 부탁이야. 그 한 줄이 남았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회진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강석주는 의자로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석주는 눈을 떴습니다. 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풀려 있었습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봤습니다. 미소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강석주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편지 봉투를 손에 꽉 쥔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강석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를 봤습니다. 엄마가 원망하지 말래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문 닫지 말래요. 강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이었습니다. 35년이 지나도 연이었습니다. 딸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소가 복도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화도 아직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미소가 편지 봉투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엄마 부탁이니까.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려는 각도였습니다. 문은 안 닫을게요. 강석주는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낮고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이틀 뒤였습니다. 미소는 강석주의 차를 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석주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박종배가 KTX 표를 끊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강석주가 말했습니다. 통영 내려가서 쉬십시오. 가게는 천천히 여세요. 미소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고강철은요? 법대로 처리됩니다. 미소 씨가 따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전세금 분쟁도요?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미소 씨 거로 확정될 겁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말이 없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저를 왜 처음부터 직접 말 안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건물이며 단체 손님이며. 강석주는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뭐가요? 거절당하는 게. 직접 말했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조차 못하는 게 될 것 같아서. 미소는 그 대답을 듣고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비겁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하기는 하네요. 강석주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미소가 올라타다가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석주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은 채로 반백의 머리가 아침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잠깐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직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한번 짧게 끄덕이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강석주는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강석주와 미소는 서로에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주는 한 달에 2번 통영에 내려왔습니다. 오면 횟집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미소는 상을 차려줬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미소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광어가 진짜 좋게 들어왔어요. 내려오실 거예요? 강석주는 전화를 받은 채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항구 쪽을 걸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자주 왔어요.
힘들 때 나도 그랬습니다. 35년 전에 같은 벤치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미소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보고하고 싶다. 나 괜찮다고. 강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강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강석주는 이사회에서 새 프로젝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KS복지재단 산하 아동 양육시설 설립 건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사들이 안건을 검토했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겁니까? 강석주는 잠깐 앞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가 난 다음 날 미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네. 저한테 미리 말 안 했네요.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소는 전화기를 들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강석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도울 수 있겠어요. 그냥 미소가 짧게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입장에서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강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미소도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고맙다고 들어야 해요? 미안합니다.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됐어요. 짧은 침묵 뒤에 미소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이번 주 서울 올라갈게요. 재단 관련 이야기 직접 듣고 싶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석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봄이었습니다. 빌딩 사이 가로수에 연초록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봄이 온다는 걸 이 겨울 내내 몰랐습니다. 재단 첫 번째 행사가 열린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신설시설 입주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10명, 15명. 크고 작은 가방을 맨 아이들이었습니다. 강석주는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횟집 앞치마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목에는 여전히 익숙한 수건 대신 얇은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아이 하나가 미소에게 다가왔습니다. 7살쯤 돼 보였습니다. 여기 살아도 돼요? 미소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응, 여기 내 집이야. 아이가 미소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없어도요? 미소는 잠깐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없어도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진짜야.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석주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소의 옆 얼굴이었습니다. 볕에 탄 뺨, 볼에 한 점. 연희였습니다. 그러나 연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미소였습니다.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강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일어서며 옆을 봤습니다. 강석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미소가 시선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그럽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크지 않은 보폭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걷는 부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 바람이었습니다. 통영 바다 냄새는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석주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연희가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사연 속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